전 세계가 이상한 음악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아래 광장에서는 프랑스인들이 알 수 없는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흥겹게 춤을 추고, 독일의 작은 마을 축제에서는 현지인들이 특유의 떨고 꺾는 창법을 연습하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열풍의 진원지는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전례 없는 트로트 신드롬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국이 앞다투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시청률은 역대급 기록을 갱신하며 폭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전 세대가 같은 노래를 부르며 하나가 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로트 열풍의 중심에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입니다. 그의 노래는 발표하자마자 모든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하고 그의 공연 티켓은 1분 만에 전석 매진되는 놀라운 파워를 보여줍니다. 특히 테스형이라는 곡은 남녀노소 모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이 트로트라는 장르는 어떻게 한국을 넘어 세계인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훈아의 매력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강력한 팬덤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프랑스의 한 마케팅 담당자가 우연히 발견한 트로트의 세계와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된 특별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광고 대행사 크레아티브 유니온의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소피 르노입니다. 32살이고 파리 태생이지만 대학 시절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1년을 보낸 경험이 있어 영어는 꽤 유창한 편이에요. 우리 회사는 전 세계 15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 다양한 국적의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있죠. 그 중에는 한국 지사와 일본 지사도 있어요. 저는 주로 유럽 시장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최근 아시아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아시아 문화와 트렌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우리 회사도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되었죠. 처음엔 집에서 일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출퇴근 시간이 줄어든 덕분에 여유 시간이 생겼어요. 그 시간에 주로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트렌드를 유튜브로 찾아보곤 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 후 소파에 기대 노트북을 열었어요. 다음날 있을 아시아 마케팅 전략 회의 준비를 위해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살펴보고 있었죠. 처음엔 일본의 최신 광고 트렌드를 찾아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안한 영상들 중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소양이 부른 한국 애국가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한국 애국가를 들어본 적이 없었고 소양이라는 가수도 몰랐어요. 하지만 썸네일에 있는 여성의 진지한 표정과 화려한 무대 세팅이 호기심을 자극했죠. 별 기대 없이 클릭한 영상이었지만 첫 음을 듣는 순간 전율이 일었어요. 소양이라는 가수의 목소리가 정말 놀라웠어요. 맑고 깊은 음색으로 시작해 점점 더 힘차게 고조되는 애국가의 선율이 가슴을 울렸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제가 가사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감정과 열정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영상 아래 영어 자막으로 가사의 의미를 읽으며 더욱 감동이 밀려왔어요. 소양의 애국가 영상을 본 후 자연스럽게 관련 영상들로 넘어갔어요. 다른 가수들이 부른 한국 애국가, 여러 나라의 애국가 비교 영상, 그리고 한국의 국가의식 영상들까지 하나둘씩 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국가인 라 마르세예즈와는 또 다른 느낌의 한국 애국가의 새로운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 국가가 혁명의 열기와 투쟁의 기운이 넘친다면 한국의 애국가는 희망과 영원함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는 느낌이었죠.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소양의 애국가가 맴돌았어요. 화상회의를 준비하며 문득 우리 팀에 한국인 동료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지난 3개월 전에 프랑스 지사로 파견된 지수라는 동료였죠. 아직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항상 밝고 친절한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회의에서 만나면 어제 본 애국가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화상회의가 시작되고 각 팀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아시아 시장 분석을 맡은 지수의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그녀의 발표에 더욱 집중했어요. 지수는 유창한 영어로 한국과 일본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며 특히 한국의 디지털 마케팅 전략이 어떻게 젊은 소비자층을 사로잡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녀의 전문적인 분석력에 감탄하며 회의가 끝난 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참가자들이 하나둘 로그아웃하는 사이 저는 지수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수님, 잠시 시간 있으세요?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수는 금방 답장을 보내왔어요. 물론이죠, 소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는 어제 본 소양의 애국가 영상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노래를 처음 접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죠. 지수는 제 말을 듣고 기뻐했어요. 소양은 한국에서 정말 뛰어난 가수예요. 목소리가 정말 아름답죠. 애국가를 그렇게 감동적으로 부를 수 있는 가수가 몇 안 되는데 소양은 그중 한 명이에요. 지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양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지수는 소양이 원래 가스펠 가수 출신이며 파워풀한 고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대화 중에 지수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소피 한국 노래에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몇 가지 추천드릴게요. 소양 외에도 정말 훌륭한 가수들이 많거든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그동안 한국 문화라고 하면 K-드라마와 BTS 정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수가 보내준 한국 노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저는 새로운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어요. 다양한 장르의 노래들이 있었지만 특히 눈에 띈 것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들이었어요. 지수의 메시지에 따르면 최근 한국에서는 트로트라는 전통 가요 장르가 다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해요. 처음에는 트로트라는 단어도 생소했어요. 하지만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홍시를 들으며 저는 이 장르만의 독특한 매력에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가슴을 파고드는 감정선, 그리고 대중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는 가사가 인상적이었죠. 프랑스의 샹송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 장르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플레이리스트를 따라 한 곡 한 곡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트로트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영탁이라는 가수의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흥겨운 리듬과 그의 독특한 창법이 웃음 짓게 만들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제가 어느새 따라 흥얼거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 음악이 가진 보편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노래들의 원곡자는 누구일까? 미스트롯 참가자들이 부른 노래들 중 상당수가 리메이크 곡이라는 정보를 발견했거든요. 호기심이 생겨 유튜브에서 원곡자들의 노래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나훈아라는 전설적인 가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발견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훈아라는 이름을 검색하자마자 수많은 영상이 나왔어요.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 중 하나를 클릭했는데 그것은 테스 형이라는 노래였어요. 제가 본 영상은 2020년 추석 특집 방송에서의 공연이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단상에 선 중년 남성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죠. 그의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으며 무대 매너는 마치 록스타 같았어요. 그의 노래가 끝날 때쯤 스마트폰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지수가 보낸 메시지였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해 있던 지수를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었어요. 지수는 제가 한국 음악에 관심을 보인 것이 매우 반가웠는지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어젯밤에 본 나훈아의 영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지수는 제 반응이 신기한 듯 했어요. 프랑스인인 제가 트로트와 나훈아에게 매료되다니 의외였을 테니까요. 지수는 나훈아가 한국에서 어떤 위치인지 설명해 주었어요. 그는 50년 넘게 활동한 전설적인 가수이며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는 국민가수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한국의 샤를 아즈나부르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오랜 세월 동안 시대의 변화에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는 가수라는 점이 비슷했어요.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특히 놀라운 점은 나훈아가 7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며 새로운 히트곡을 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 때 그의 추석 특집 공연은 전 국민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고 해요. 특히 테스 형이라는 노래는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히트곡이 되었죠. 한국의 트로트 장르에 대해 더 궁금해하자 지수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트로트는 한국의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장르 중 하나로 한국인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독특한 음악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특히 1970년대와 80년대의 전성기를 맞았고 그 시대의 스타 중 한 명이 바로 나훈아였죠. 지수는 나훈아가 트로트의 예술성을 불어넣고 한국적 정서를 깊이 표현한 선구자라고 설명했어요. 흥미로웠던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트로트가 다시 큰 인기를 얻게 된 현상이었어요. 지수의 설명에 따르면 TV조선이라는 방송국에서 시작한 미스터 트롯과 미스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데이트를 치면서 젊은 세대들도 트로트를 즐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들었던 임영웅, 영탁, 이찬원 같은 가수들이 바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가 되었죠. 지수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의 음원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K-팝 아이돌 그룹들과 함께 트로트 가수들의 노래가 상위권에 올라 있었어요. BTS와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스타들의 노래 사이에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와 같은 트로트곡이 있다는 것이 신선한 충격이었죠. 지수는 웃으며 덧붙였어요. 요즘 한국에서는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임영웅 현상이라는 말까지 생겼다고 해요. 그의 팬들은 영웅시대라고 불리며 10대부터 70대까지 전 세대에 걸쳐 있다고 했어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지수는 자랑스럽게 자신도 영웅시대의 일원이라고 고백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회사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지수는 제가 더 많은 한국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 주었어요. 거기에는 K-팝부터 인디음악,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죠. 특히 제가 관심을 보인 나훈아의 대표곡들도 여러 곡 추가해 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수에게 한국의 음악 시장에 대해 더 물어봤어요. 특히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배경이 궁금했죠. 지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전략이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설명했어요. BTS의 경우 유튜브와 트위터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전 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독보적인 팬덤을 구축했다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트로트가 아직 K-팝처럼 세계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지수에 따르면 트로트는 한국어의 특성과 정서가 깊이 담긴 장르라 해외에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일본,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지수가 제안한 대로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의 공연 영상을 찾아봤어요. 먼저 임영웅의 무대부터 시작했는데 첫 곡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였어요. 제목 그대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죠. 임영웅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따뜻한 목소리가 노래의 이야기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이어서 그의 다른 히트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들었어요. 별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노래한 이 곡은 트로트지만 현대적인 발라드 느낌도 있어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매력이 있었어요. 임영웅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감성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죠. 나훈아의 강렬한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어요. 다음으로 영탁의 무대를 찾아봤어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는 다소 독특한 제목의 노래였는데 제목만큼이나 무대도 개성 있었어요. 영탁은 임영웅과는 다른 유쾌하고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이었죠. 그의 무대를 보니 트로트가 결코 노인들만의 장르가 아니라는 지수의 말이 이해됐어요.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한 그의 무대는 젊은 감각이 넘쳤거든요. 이찬원의 무대도 인상적이었어요. 진또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그의 모습은 순수하면서도 프로페셔널했어요. 젊은 나이에도 트로트의 전통적인 창법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모습이 놀라웠죠.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떨기 창법이 이찬원의 목소리로 표현될 때는 왠지 모르게 정통성이 느껴졌어요.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의 무대를 보다 보니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문화 현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젊은 가수들이 전통적인 트로트의 요소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이 신선했죠. 또한 관객들의 열정적인 반응을 보니 트로트가 한국인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장르인지 알 수 있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미스트롯의 스타들도 찾아봤어요. 송가인, 홍자, 정미애 같은 가수들의 무대를 보며 여성 트로트 가수들의 매력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송가인의 가인이어라라는 노래는 경쾌한 리듬과 그녀의 파워풀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저도 모르게 발을 구르게 만들었어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다양한 트로트 영상을 추천해 주었어요. 그 중에는 임영웅, 영탁, 이찬원 등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이 함께 부른 단체 무대도 있었어요. 날 보러 와요라는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무대였는데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가수들이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점점 더 트로트의 세계에 빠져들면서 저는 이 장르가 가진 대중적인 힘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왜 이토록 많은 한국인들이 트로트에 열광하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한국인들의 정서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음악적 표현 방식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수가 말했던 것처럼 트로트에는 한의 정서 그리고 삶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으니까요. 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노트에 몇 가지를 적었어요. 첫째, 트로트는 단순히 음악 장르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적 아이콘이다. 둘째, 최근의 트로트 붐은 단순한 복고 유행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의 창의적인 융합이다. 셋째, 임영웅, 영탁, 이찬원 같은 젊은 가수들은 트로트의 현대적 해석자들이다. 넷째, 트로트가 세대를 아우르는 이유는 단순히 멜로디의 친숙함을 넘어
한국인의 공통된 정서적 코드를 건드리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어 퇴근한 후에도 트로트에 대한 탐색은 계속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지수가 추천해준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며 한국 트로트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해 나갔죠. 전통적인 트로트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트로트까지 그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점점 더 임영웅이라는 가수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위로의 힘이 있었거든요.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라는 노래는 가사를 모르는 저까지도 마음이 울렁이게 만들었어요. 호기심에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을 찾아봤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상황에서의 아픔과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었어요. 임영웅의 공연 영상을 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그의 팬들은 대부분 40에서 60대 여성들이었는데 마치 록스타를 대하듯 열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현상은 프랑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지수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니 이것이 바로 영웅시대 현상이라고 했어요. 중장년층 여성들이 임영웅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그의 노래가 그들의 삶과 감정을 진정성 있게 대변하기 때문이라고요. 새벽녘까지 트로트 영상을 보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대중적인 장르인 트로트가 왜 K-팝처럼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트로트의 매력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랬듯이 언어를 몰라도 충분히 그 감정과 에너지는 전해질 수 있다고 확신했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나훈아를 다시 검색했어요. 그가 트로트의 황제라 불리는 이유가 궁금했거든요. 지수의 말에 따르면 나훈아는 단순히 오랜 기간 활동한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의 예술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혁신가였다고 해요. 그의 음악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나훈아의 히트곡들을 하나씩 찾아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보다 먼저 머릿속에 울려 퍼진 건 나훈아의 테스형 멜로디였어요. 어젯밤 본 영상이 강한 인상을 남겼나 봐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출근길에는 지수가 공유해준 플레이리스트 중 나훈아의 노래들을 모아서 들었어요. 사랑, 홍시, 무시로, 갈무리 등 다양한 곡들이 있었는데 각각 다른 매력이 있었죠. 회사에 도착해서도 계속 나훈아의 노래가 생각났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노트북으로 나훈아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그는 1968년에 데뷔해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해온 가수였어요. 그의 음악 인생은 한국 현대사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였죠. 나훈아의 초기 히트곡들부터 시작해서 연대순으로 그의 노래들을 들어봤어요. 고향역 공, 산의 잡초, 남자의 인생. 같은 노래들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담고 있었어요. 당시 한국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다고 해요. 그런 시대적 배경이 노래에 담겨 있어 더욱 의미가 깊게 느껴졌어요.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노래에 담긴 역사적 아픔과 그리움은 충분히 전해졌죠.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나훈아의 음악은 더욱 다양해졌어요. 사랑, 갈무리, 홍시 같은 곡들은 인생의 깊이와 성찰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홍시라는 노래는 엄마가 생각나면서 뭔가 애달픈 느낌을 받았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깊어지는 음악적 표현력이 느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은 2020년 테스형은 앞선 노래들과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경쾌하고 유쾌한 리듬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이 노래는 70대 가수의 작품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죠. 시대를 초월한 음악적 감각이 정말 놀라웠어요. 나훈아의 음악 여정을 따라가며 느낀 점은 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감성을 담아내는 아티스트라는 것이었어요. 그의 노래는 각 시대의 한국인들이 느꼈던 감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죠. 마치 샹송이 프랑스의 역사와 감성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오후에는 나훈아의 무대 영상들을 더 찾아봤어요. 여러 시대의 공연 영상을 보며 그의 무대 매너가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나훈아는 정말 멋있었죠. 마치 엘비스 프레슬리나 톰 존스를 연상시키는 강렬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에너지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2020년 추석 특집 공연이었어요. 코로나19로 관객 없이 진행된 공연이었지만 나훈아의 에너지는 화면을 통해서도 충분히 전해졌어요. 테스형, 사내 등 나훈아의 이때까지의 히트곡을 부르는 그의 모습은 70대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젊고 활기찼어요. 퇴근 후에도 나훈아의 매력에 빠져 더 많은 영상을 찾아봤어요.
그의 인터뷰 영상도 몇 개 발견했는데 비록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막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음악 세계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가수는 시대의 대변인이라는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나훈아가 한국의 시대적 상황과 대중의 정서를 얼마나 잘 읽고 표현해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단순히 히트곡을 내는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문화적 아이콘이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자크 브렐이나 조르주 브라상스처럼 음악을 통해 사회와 소통한 아티스트였죠. 나훈아의 노래 중에서도 특히 마음에 든 것은 무시로라는 곡이었어요. 감미로운 멜로디와 나훈아 특유의 깊은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노래였죠. 가사의 의미를 찾아보니 항상 언제나라는 뜻의 제주도 방언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노래한 것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매력적인 곡은 영일만 친구였어요. 이 노래는 어린 시절 친구와의 추억을 노래한 것이라고 했어요. 영일만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나훈아의 고향과 관련된 노래인 것 같았어요. 고향과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은 국적을 초월한 보편적인 감정이라 더욱 공감이 갔어요. 나훈아의 창법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떨기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만의 독특한 창법이 있었어요. 또한 그의 목소리는 중저음이 매우 풍부해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완벽한 발성과 호흡 조절은 50년 넘게 가수 생활을 해온 프로페셔널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나훈아의 무대 매너도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에너지를 주고받았어요. 때로는 익살스럽게, 때로는 진지하게 상황에 맞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이 탁월했죠. 이런 모습은 마케팅 담당자인 제게도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결국 소통의 본질은 진정성이라는 것을요. 나훈아에 대해 알아갈수록 그가 한국에서 트로트의 황제로 불리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는 단지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한 것뿐만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었어요. 한국의 대중음악사에서 그의 위치는 정말 특별해 보였어요. 그의 노래를 들으며 문득 우리 프랑스의 샹송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에디트 피아프, 자크 브렐, 조르주 브라상스 같은 가수들이 프랑스의 정서와 역사를 노래했듯이 나훈아도 한국의 시대상과 정서를 노래해왔다는 점이 비슷했어요. 또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음악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공통점이었죠. 그날 밤 한국 친구 지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훈아의 음악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말이에요. 지수는 기뻐하며 다음 주말에 파리 한인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에 나훈아의 노래를 부르는 공연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어요. 기대감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죠. 주말이 되기 전에 나훈아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인터넷 검색을 계속했어요. 그의 음악 외에도 인생 이야기가 궁금했거든요. 나훈아는 1947년 부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타고난 음악적 재능으로 10대 후반에 가수의 길로 들어섰다고 했어요. 그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데뷔 초기에는 인정받지 못했고 성공 이후에도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 1980년대 초반 정치적 이유로 방송 출연이 금지되는 시련도 겪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시련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죠. 나훈아의 삶과 음악을 알아가면서 저는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의 살아있는 역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의 음악은 한국인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을 함께해왔고 지금도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었죠. 주말이 되어 지수와 함께 파리 한인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체험관, 그리고 K-팝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워크숍까지 다양했죠. 행사장 한쪽에서는 한국 음악 공연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밴드였지만 그들의 열정은 프로 못지 않았어요. 공연의 첫 곡은 바로 나훈아의 테스형이었어요.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함께 춤추고 노래했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도 흥겨운 리듬에 맞춰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연을 보면서 트로트가 가진 대중적인 매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복잡한 기교나 화려한 퍼포먼스 없이도 단순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진심이 담긴 가사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공연이 끝난 후 저는 지수에게 나훈아의 음악이 한국인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어요. 지수는 나훈아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마음의 위로자라고 했어요. 특히 힘든 시기에 그의 노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고요.
2020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웠을 때 그의 추석 특집 공연이 국민적인 위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음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한국 노부부는 나훈아의 오랜 팬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인생의 여러 순간을 함께했다고 했어요. 결혼식에서는 사랑을 틀었고 힘든 시절에는 잡초로 위로를 받았으며 아이들이 자랄 때는 고향역을 함께 불렀다고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음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스며들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나훈아의 음악이 제게 준 영감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의 음악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진정한 감동을 전달했어요. 또한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 음악의 힘을 보여주었죠. 마케팅 전문가로서 이렇게 오랜 시간 사랑받는 콘텐츠의 비결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진정성, 시대정신의 반영,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 가치였죠. 집에 돌아와서도 나훈아의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유튜브에서 그의 공연 영상을 보다가 댓글 섹션에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나훈아의 음악에 감동받았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어요. 언어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이를 보면서 트로트, 특히 나훈아의 음악이 가진 국제적 잠재력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K-팝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트로트도 제대로 소개만 된다면 충분히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언어의 장벽은 있지만 음악이 전하는 감정은 보편적이니까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또다시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그의 노래가 한국의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일본 엔카와 한국 트로트의 관계도 궁금해졌어요. 두 장르는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우리 회사의 일본인 동료 히로시가 생각났어요.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는데 혹시 엔카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그를 찾아가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출근길에 생각했던 대로 점심시간에 일본인 동료 히로시를 찾아갔어요. 그는 마케팅 부서의 디자인 팀장으로 음악과 예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죠. 카페테리아에서 그와 함께 식사하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트로트로 돌렸어요. 요즘 한국 트로트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더니 히로시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히로시는 자신있게 말했어요. 트로트는 사실 일본의 엔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음악이 한국에 들어와 변형된 것이 지금의 트로트라는 거였어요.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미사와 히로시, 이시카와 사유리 같은 일본 엔카 가수들의 노래를 들려주었어요. 확실히 엔카와 트로트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었어요. 특유의 꺾기 창법과 감성적인 멜로디 라인이 비슷했죠. 그러나 제가 들었던 나훈아나 임영웅의 노래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히로시의 설명만 들어서는 트로트가 단순히 엔카의 한국식 버전이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이 주제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트로트와 엔카의 관계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 결과 이 주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부 연구자들은 히로시의 주장처럼 트로트가 일본 엔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보았어요. 실제로 트로트라는 단어 자체가 미국의 폭스트롯 댄스에서 유래했으나 음악적 형태는 일본의 엔카와 더 유사하다는 거였죠. 일제강점기 동안 많은 한국 음악가들이 일본에서 훈련받고 돌아와 그 영향 아래 음악을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었어요.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트로트가 단순히 일본 음악의 모방이 아니라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와 서양 음악, 그리고 일본 음악이 복합적으로 혼합된 독창적인 장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해방 이후 트로트는 한국의 정서와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며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다는 거였죠. 이런 자료들을 읽으며 저는 문화의 독창성과 발전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트로트는 다양한 영향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정서와 역사적 경험을 담아내며 독자적인 예술 형태로 발전해왔다는 사실이 분명했어요. 마치 재즈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미국적 정서로 재해석하여 완전히 새로운 장르가 된 것처럼 트로트 역시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으로 성장해온 것이었죠. 지수에게 이 주제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녀의 대답은 흥미로웠어요. 지수도 트로트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나이 드신 세대들은 트로트의 일본적 요소를 강조하는 주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했죠. 역사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지수의 개인적인 견해는 트로트가 엔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엔카가 트로트의 영향을 받았으며 한국의 트로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특유의 정서와 창법, 리듬을 발전시켜 완전히 다른 장르가 되었다는 거였어요. 특히 1970년대 이후 나훈아와 같은 가수들이 트로트에 한국적 감성을 불어넣으며 독창적인 장르로 발전시켰다고 했어요. 히로시에게 이런 내용을 공유했더니 그도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엔카와 트로트를 비교하는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찾아서 함께 봤어요. 초기 트로트는 확실히 엔카와 유사했지만 현대의 트로트는 많은 부분이 다르다는 점을 그도 인정했어요. 특히 우리는 나훈아의 사랑과 일본 엔카 가수 미사와 히로시의 대표곡을 비교해 들어봤어요. 두 노래 모두 감성적이고 울림이 있었지만 나훈아의 노래에는 한국적인 정서인 한과 독특한 창법이 더해져 있었어요. 히로시도 이런 차이점을 느꼈는지 트로트가 단순히 엔카의 복사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문화의 교류와 발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문화 현상도 진공 속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다른 문화와의 만남과 충돌,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트로트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어요.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적 교류의 예로 확장되었어요. 저는 프랑스 샹송도 이탈리아 칸초네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발전을 통해 완전히 다른 장르가 되었다는 예를 들었어요. 또한 재즈가 아프리카 음악과 유럽 클래식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만의 독특한 문화 현상으로 발전한 것처럼요. 히로시는 일본 대중음악의 발전 과정도 설명해 주었어요. 엔카 자체도 처음에는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 시작되었지만 일본 전통 음악의 요소를 결합하여 독특한 장르로 발전했다고 해요. 이런 점에서 트로트와 엔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길을 걸어온 사촌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겠다고 결론지었어요. 우리의 토론은 음악을 넘어 영화, 음식, 패션 등 다양한 문화 영역으로 확장되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김치와 일본의 스케모노, 프랑스의 크루톤과 같은 발효 식품들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각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문화는 끊임없이 교류하고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같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그날 오후 우리의 대화를 들은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스페인, 이탈리아, 영국 출신 동료들도 있었어요. 각자 자국의 전통 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화적 교류와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했어요. 이탈리아 동료 마르코는 이탈리아 칸초네와 나폴리 민요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스페인 동료 카르멘은 플라멘코와 라틴 음악의 교류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영국 동료 제임스는 영국 록 음악이 미국 블루스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으로 발전한 과정을 설명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의 영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이라는 거였죠. 퇴근 후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 파리의 한 대학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동아시아 대중문화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한국과 일본의 대중음악 교류에 관한 논문이 눈에 띄었어요. 그 논문에 따르면 트로트와 엔카는 공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왔다고 해요. 일본의 엔카가 전통과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며 노스텔지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면 한국의 트로트는 시대 변화에 더 유연하게 적응하며 대중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는 분석이었어요.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 트로트는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었죠. 이런 연구 자료를 접하면서 저는 문화의 전파와 변형에 관한 이론들을 떠올렸어요.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혼종성이나 크레오라 같은 개념들이요. 어떤 문화 요소가 다른 사회로 전파될 때 그것은 단순히 원래 형태 그대로 이식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사회의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고 변형된다는 거예요. 트로트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정서적 특성을 반영하며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다는 거죠. 특히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아픔과 희망, 그리고 급격한 사회 변화를 담아내며 한국만의 독특한 음악 장르로 자리 잡았어요.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히로시와 나눴던 대화가 단순한 음악 장르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넘어 문화적 정체성과 교류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배웠죠. 다음 날 아침 히로시에게 제가 찾은 자료들을 공유했어요. 그도 흥미롭게 읽어보더니 자신의 시각이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이번 주말에 파리의 일본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엔카 공연과 한인 문화센터의 트로트 공연을 모두 방문해보기로 했어요. 두 음악을 직접 비교해보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의 대화를 들은 다른 동료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그중 프랑스인 동료 피에르는 한국과 일본의 음악 교류처럼 프랑스와 알제리의 음악적 교류도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식민 지배라는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로 인한 문화적 혼종이 라이라와 같은 독특한 음악 장르를 탄생시켰다는 거였죠. 이런 대화들을 통해 저는 문화적 교류가 가진 양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때로는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창의적인 재해석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가치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말이 되어 히로시와 함께 먼저 일본 문화센터를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일본에서 초청된 엔카 가수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무대의 가수는 전통적인 일본 의상을 입고 깊은 감정을 담아 노래했어요. 엔카 특유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애절한 창법이 인상적이었어요. 공연을 관람한 후 우리는 바로 한인 문화센터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는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준비한 트로트 공연이 한창 진행 중이었어요. 공연장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였죠. 관객들은 함께 박수를 치고 노래를 따라 부르며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트로트 특유의 흥과 한이 어우러진 정서가 무대와 객석 사이를 오가며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두 공연을 모두 본 후 히로시와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감상을 나눴어요. 히로시도 트로트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에너지와 감정 표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와 같은 곡에서 느껴지는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감정 표현이 단순히 다른 음악의 영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어요. 트로트가 한국인들의 역사적 경험과 정서를 담아내며 독자적인 예술 형태로 발전해온 과정이 분명히 느껴진다고 했죠. 트로트에는 한국만의 독특한 정서인 한과 흥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이는 한국인들의 역사적 경험과 집단적 기억이 음악적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죠. 특히 나훈아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깊은 감성과 예술성은 어떤 다른 음악 장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적인 것이었어요. 히로시도 트로트의 독창성을 인정했어요. 그는 특히 현대 트로트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며 시대에 맞게 변화해온 점이 놀랍다고 했어요. 임영웅, 영탁, 이찬원 같은 젊은 가수들이 전통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성을 접목해 새로운 트로트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죠. 히로시는 특히 나훈아의 테스형과 같은 곡에서 느껴지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 그리고 한국인들만의 정서적 표현이 매우 독특하다고 인정했어요. 우리의 대화는 점차 음악을 넘어 더 넓은 주제로 확장되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점,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정체성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히로시는 일본 문화의 특성인화, 즉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에 대해 설명했고, 저는 프랑스의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와 그것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런 대화를 통해 저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차이나 유사성을 넘어 각 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문화적 교류와 영향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는 점도 깨달았죠. 히로시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어요. 트로트와 엔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이 문화적 정체성과 교류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진 거였죠. 또한 나훈아와 임영웅 같은 가수들의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에게 주말 경험에 대해 메시지를 보냈어요. 트로트와 엔카를 비교해보니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졌다고요. 지수는 기뻐하며 다음 주에 한국지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로 직원을 파견할 예정인데 제가 관심 있으면 지원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어요. 한국에서 직접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요. 그 제안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몇 주간 트로트와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는데 이제 직접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 거였으니까요. 특히 임영웅이나 나훈아의 공연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설렜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수에게 정말 관심 있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지수의 제안에 바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후 저는 회사의 인사팀에 한국 파견 프로젝트에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지원서에는 한국 문화와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한국 지사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담았어요. 특히 한국의 대중문화를 통해 배운 마케팅 전략과 문화적 통찰력을 프랑스와 유럽 시장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죠. 3일 후 인사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저는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서울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죠. 트로트와 나훈아의 음악을 통해 시작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회로 이어진 것이었으니까요. 파견 준비를 위해 저는 한국 문화와 트로트에 대해 더 공부했어요. 지수는 서울에서 지내기 좋은 지역, 꼭 방문해야 할 장소, 그리고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조언을 아낌없이 알려주었죠. 특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한국어 기본 인사말도 가르쳐 주었어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파리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어요. 12시간이 넘는 비행이었지만 한국 영화와 드라마 미스터 트롯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아침이었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고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구경하며 가슴이 벅찼어요. 서울 도착 후 한남동의 외국인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위치였죠. 한남동은 전통적인 한옥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매력적인 동네였어요.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스피커에서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흘러나와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강남에 있는 서울지사로 출근했어요. 한국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특히 지수가 같은 팀에서 일하게 되어 든든했어요. 한국 팀은 매우 효율적이고 열정적이었죠. 특히 팀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과 빠른 의사결정 과정이 인상적이었어요. 퇴근 후 지수와 팀원들이 저를 회식에 초대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보는 자리였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제가 트로트, 특히 나훈아와 임영웅의 팬이라는 사실에 한국 동료들은 매우 놀라워했어요. 그들은 더 많은 한국 음악을 추천해 주었고 임영웅의 팬미팅 정보도 알려주었어요. 회식 후에는 노래방에 갔어요. 지수의 권유로 임영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러봤는데 한국어 발음이 서툴렀지만 동료들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었어요. 주말에는 지수와 함께 광화문, 경복궁, 청계천, 인사동을 관광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서울의 모습이 매력적이었죠. 인사동에서는 우연히 전통 국악과 트로트를 접목한 퓨전 공연을 볼 수 있었어요. 다음 주 주말에는 지수의 추천으로 유튜브에서 임영웅의 최근 라이브 공연 영상을 함께 시청했어요. 비록 직접 공연장에 가지는 못했지만 고화질 영상으로 보는 그의 무대도 충분히 감동적이었죠.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를 때의 섬세한 감정, 표현과 관객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영상을 보고 난 후 지수는 저를 근처 트로트 테마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는 임영웅의 노래가 계속 흘러나왔고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중년 여성 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외국인인 제가 트로트와 임영웅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놀라워하며 반갑게 대해주었고 심지어 그들이 소장하던 임영웅 CD까지 선물해 주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음악을 통해 서로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서울 생활 3주차에 한국 동료의 소개로 한국 가정에 초대받았어요.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3대가 함께 사는 가정이었는데 저녁 식사 후 할머니께서 홍시를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하셨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에 저도 동참했죠. 트로트가 세대 간 소통을 돕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문화적 매개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파견 생활 2달째 저는 한국 프랑스 문화교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트로트와 샹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두 문화의 감성을 접목한 캠페인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이 제안은 큰 호평을 받았고 실제 프로젝트로 발전했죠. 한국의 문화산업이 전통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파견 생활 막바지에는 지수의 도움으로 나훈아의 온라인 콘서트를 볼 수 있었어요. 그는 테스형, 사랑, 홍시 등 히트곡을 부르며 관객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죠. 언어와 문화, 나이와 배경을 초월해 모든 이의 마음을 연결하는 음악의 힘을 경험했어요. 파리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한강 공원을 산책하며 지난 3개월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해외 근무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트로트를 통해 한국인들의 정서와 역사, 일상 속 기쁨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죠. 이번 파견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들의 따뜻한 환대, 열정적인 에너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특히 트로트처럼 문화적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더라도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테스 형의 멜로디와 함께 한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자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방문해 더 많은 트로트 공연을 보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